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10번째 강의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애 경로와 건강 발달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결정적인 요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팩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연장을 가지는 것이다. 시간적인 길이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위험 요소에 노출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미분적인 것이 아니라 족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질문들 나왔습니다만 잠재 효과, 경로 효과, 누적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중첩되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이 많은 것들이 주로 이제 테드 강연에 나온 것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거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로의 관점 또는 맞춤학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체적인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규범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생 질문은 뭐냐면 어떤 규범을 획일화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의 규범이라고 얘기했을 때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어떤 운동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규범의 획일화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의 질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뭔가 어떤 의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대안적으로 어떤 이런 규범을 제시했을 때 내가 제시하는 대안도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강요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인 그 방향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공통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그것이 획일적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획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드 영상 얘기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테드 영상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사르디니아 같은 경우, 로저트 마을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뭐라고 근본적으로 얘기했냐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인의 사회적 성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성향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주장들이죠.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언론적인 의미에서 동의를 하지만 또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녀의 차이를 없애고 뭐 양성평등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양성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향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남녀 성 차이가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차별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또한 동시에 우리 몸에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컨대 수렵 채취 시기에 또는 농경 시대에 남녀 성 역할의 차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진화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양성 평등을 분명히 주장하되 이런 저 생물학적인 성적인 차이 또는 역사적인 경험, 진화적 경험 이런 것까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데 그러면 건강 발달에 적합한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 학자는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건강 발달에 적합한 건지 궁금합니다.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발달에 유리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규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념의 시기에 19세기부터 20세기 동안은 이념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투어온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일단 대체적으로 봐서는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고요. 자본주의가 득세를 했죠.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탈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진리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마치 우리가 건강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사회의 구조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오랜 시대에 거친 진화의 산물의 유전을 단시간에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단기간에 물려주진 않죠. 그러니까 후속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게 전성 유전이 있는 것이고 후속 유전에 그건 우리가 이제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 유전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후속 유전을 이용해서 우리 그 형질을 후손에게 좋은 형질을 물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이라는 것, 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발달시켜온 그런 우리의 생물학적 체질이죠. 우리의 생물학적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속 유전이 그 획득 형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획득 형질과 전성소하고 후성소를 대립하던 시절의 논리와 비슷하지만 그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후속 유전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는 거죠. 유전자에 써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더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속 유전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유전적 형질처럼 그렇게 명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후속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억 년에 걸쳐서 우리 몸에 그 기록되어 온 것이라면 저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후속 유전은. 그다음에 맨날 유전학에서 신다윈주의로 발전할 때 발생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통해 신다윈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나요? 이건 이런 겁니다. 발생과 진화와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 엮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 유전학 이렇게 발생 진화 이렇게 얘기하면 evolutionary development.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배웠죠 옛날에.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얘기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뭐 진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생 과정에 그 진화의 과정들이 상당 부분 녹아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반복을 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과정 속에 발생 과정 속에 상당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아직도 우리 수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사유의 전환을 아주 강력히 저항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환의 은유와 경로의 은유를 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경로의 은유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사고 과정은 설계도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전체의 설계도에 따라서 사람의 성형 같은 것이 생기니까요. 성형이란 말은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학생은 전성소를 아주 뚜렷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생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설계도 영향.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은유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를 그대로 유전 정보에 갖다 대입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순환과 경로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냐. 그냥 순환이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로라는 것도 이미 그 설계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유전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논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파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증거로 좀 그 논박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무슨 인문학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그 학문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도 비슷한데 텔로미어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동안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게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 하면 뭐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텔로머라이즈라는 것도 발견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 현상에만 본 거예요.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짧아지지 않게 하면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포의 불멸을 개체의 불멸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불멸한다고 개체가 불멸하지는 않죠. 오히려 세포가 불멸하면 개체가 일찍 죽죠. 왜? 암 같은 거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세포가 무한 증식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암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와 세포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일까지 수명이 크게 증가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면역 체계가 갖춰지고 상하수도 등 위생시설의 발달로 질병의 위험을 낮춘 것에 영향이 크겠지만 과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장수를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장수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많은 증거, 우리가 테드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장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주의 성향이 이 학생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개인주의 성향이 오히려 장수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 성향이나 독립적 생활이라는 것이 장수와는 관련이 아마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이요. 현대사회는 로세터 마을이 아니다. 그러니까 테드 강에 나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현대사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조금 좀 의문되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 그런 지역사회가 있단 말입니다. 커뮤니티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방향을 추구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렵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의 그 질문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소득 직장에서도 건강할 수 없다. 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도 건강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발병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거 우리 강의 전체에서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잃을 가능성을 초점을 맞춰서 건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문명이. 근데 이 학생 주장은 뭐냐면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강의에 많이 나오죠. 살루토제니시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건강 형성 모형. 건강을 잃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시켜서 건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다면 이런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전반부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요, I am Sam 영화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7세 정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과 부모의 교육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결과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한다기보다는 정서적인 교류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테드 강연, 사르디니아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악화되는 수있지 않냐.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학생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도 했던데, 친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다른 도시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어떤 사람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내 개인의 영역을 침범당할 정도로 친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적당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친밀하게 해라라는 강조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도덕성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도덕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모랄리티, 도덕성이라는 것은 binds, 묶어줘요. 우리 인간들을 묶어줘요. 근데 동시에 and blinds, 눈을 감아요. 우리를 개인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묶어주면서 또 동시에 눈을 감는다. 누구한테? 우리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형성되게 된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성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유대감을 가져야 우리가 생존이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거고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경쟁 관계 또는 투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마인드라고 하는 어떤 그 유대의 동심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직경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성이 진화한다, 발달한다 하는 것은 그런 그 공감의 그 동심원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런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경우에도 관계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주 친한 친구를 가져라.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 또는 도덕성은 서로를 묶어주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인 경우는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것이. 그렇지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는 못 삽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그 인간관계를 어떤 그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보다 만연해진 분위기를 띠는 요즘 세대에게 장수마을의 사례가 설득력을 가질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거꾸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심한 사회니까 이런 사례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학생은. 그런데 거꾸로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요. 현대의학은 유전자 기반 확률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암의 발병률이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유방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통해 발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 어디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특히 유방암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BRCA1, BRCA2 이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마 우리 유명한 사례가 안젤리나 졸리일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BRCA1, 2.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이모가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하죠. 그러니까 암이 없어요.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방을 떼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사례가 됐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방적 유방 절제술이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도 찾아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이 나와요. 근데 내면 한 발짝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겁니다. 유방암 유전자라고 하는 BRCA1, 2는 실제로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성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 것과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런 것의 상관관계는 가족력보다 거의 약해요, 힘이.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를 가졌지만 가족력이 없다. 그러면 그 확률을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전자가 발견도 안 됐지만 가족력이 있어. 이모, 엄마 다 유방암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확률이 나한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RCA라고 하는 유전자 그 자체가 아니라 가족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과잉 수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중심적 예방 방법,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지적한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뒷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전자 중심적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예측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걸로 대답을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은요. 히포크라테스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됐든 사유 방식이 됐든 간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 질병을 고쳐도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전일 수도 있고, 유전의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었을 때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피하고 싶은 질병을 야기했던 삶의 경로를 피하면 유전적 확률이 높은 질병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없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정확한 질병명을 페토뉴리아인가요? 페닐케토뉴리아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선천적 대사 질병이거든요. 특정 대사 물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제가 정확히 이제 병을 비용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음식만 조심해서 먹으면 발병을 하질 않아요. 그 음식이 대사가 안 되니까 병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먹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피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발달의 리듬은 분자, 생리, 행동, 문화, 진화 과정의 조화에서 온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이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정신적 건강이나 문화에 있어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건강 발달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및 강박증 같은 정신적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질문이 가지는 전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정신적 건강이나 문화에 있어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은.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 퇴보하고 있나요? 정신적 건강이나 문화적인 데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근거는 또 뭐죠? 아마 저는 이 전제를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루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적인 영향이나 문화적인 영향에서 원시 시대보다 퇴보했느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었느냐? 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시인에 비해서 폭력적이다. 루소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경험적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시인들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보면요, 이제 그 대량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은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유골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유골들을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이 유골들이 사망 원인을 추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질병에서 의해서 죽었는지, 외상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다음에 그 시기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기를 보면요, 원시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무덤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핑커 같은 하버드 교수는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진화를 통해서 훨씬 더 폭력성을 완화시켜 왔다. 그것도 보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천사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뒷부분은 좀 재밌어요, 또. 이런 건강 발달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면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건강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강박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해야 돼요? 그냥 살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의 우리 그 관계들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박을 가지는 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래.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거를 건강도 웰빙도 어떤 구입해야 될 상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문제가 있다는 거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요. 엔도페노타입스라는 개념과 한의학의 미병을 말씀하셨는데 미병은 단어 그대로 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관련하여 병이 없는 미병의 상태 또한 건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더 큰 걸로 보고 미병을 작은 걸로 놓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무증상자의 경우 발병을 하지 않았지만 병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병의 개념과 건강의 개념은 좀 차이를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느 포함 관계가 아니라 다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미병은 옛날 얘기고 지금의 미병은 좀 그것과 다를 수 있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흑백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부분 이 학생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니까요. 100만 분의 1 정도로 흑백 쌍둥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색에말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틀리는 말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피부색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그죠?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달리 발현될 수 있는 거죠.
발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후성 유전이든 또는 뭐 꼭 후성 유전이 아니라고 마찬가지. 이거 엄마 뱃속에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피부색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상당 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거는 피부색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맞아요. 주장이 맞아요. 하지만 흑백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그 흑백 피부색이 발현되는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여전히 유전자 결정론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좀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또 이 경로 의존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경로 의존은 경로보다는 순환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왜 경로보다 순환에 가깝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순환은 평균적인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경로라는 것은 그 큰 것을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인별로 다른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 의존이라는 것은 내가 젊은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중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경로 의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경로를 따라가는 거고, 그 경로가 아니라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이고, 경로 의존이라는 것은 이런 시기에 했던 경험에 의해서 후반기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은 남녀 구별이 없어졌고 그런데도 왜 여자가 더 오래 사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애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빨리 문화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해온 어떤 진화적 경험은 금방 변하지 않죠. 문화적인 경험 변화는 뭐 1, 2년 사이 또는 1, 200년 사이에 후딱후딱 바뀌지만 우리가 진화적으로 진화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질문요. 이 학생은 사회학 전공인데요. 의학적인 부분과 사회학이 연결된 세부적 학문이 딱 존재한다는 걸 신기했다고 그래요.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의료사회학이라고 그래요. 메디컬 소시올로지죠. 의료사회학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의학,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신이죠. 생물의학. 이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외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히 부분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증거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의료사회학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발달을 했어요. 탈코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료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정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학을 했을 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굉장히 기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으로 딱 틀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롤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은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이제 노동에서부터 예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 기능주의적인 의료사회학이 발달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의학에 봉사하는 사회학이었다가 후반부엔 거꾸로 의학을 비판하는 비판적 의료사학으로 발전해 갑니다. 비슷한 영역에 이제 인류학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연구죠. 문화적인 연구는 초기에는요, 이제 예를 들면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식민지 가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건강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양의 과학적 의학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발전시킨 과학적 의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화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구의 과학적 의학도 어떤 문화의 일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자화했던 다른 문명권을 타자화해서 그들을 계도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문화 연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의료 인류학의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서양학도 그렇고 인류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비판적 의료인문학이라는 것도 나오죠. 의료인문학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췄었지만 점차적으로 비판적인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생애 시간이 결국 진화의 시간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생애 시간을 진화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슷해요. 생애 시간은 100년쯤이죠. 진화의 시간은 수십억 년이죠. 그 엄청난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포함되기 어렵죠.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학적인 그 설명을 할 때 뉴턴의 물리학이 아주 유용하죠. 아직도 여전히. 힘의 속도의 이런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의 우주 전체의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 거고 뉴턴은 우리 일상생활을 중간 세계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대시키면은 생애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인 중간 세계인 것이고요. 진화의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와 같은 또는 우주에 하는 시공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질문요. 이 학생도 아주 강하게 우리 수업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강의 생명의 순환과 삶의 경로에서 순수한 과학, 즉 표준의학보다 새로운 규범, 즉 맞춤의학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라는 개념의 맞춤의학은 유토피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학생은 바로 넘어갔죠. 앞에 내용 중간에 왜 유토피아라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봅시다. 개인의 삶의 경로가 모두 다르므로 개인에 맞는 맞춤의학으로 새로운 규범을 찾아야 한다. 이상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사들에게나 환자들에게나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삶의 경로를 따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럴 여유가 우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학생의 결론은 뭐냐면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순수한 과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애 경로라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했거든요. 건강 발달 모형이라는 것도 과학으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표준의학이라는 것은 환원적 기계론에 의한 그거를 이제 이 학생은 그 표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은 부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경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학생의 논리에 따르다고 한다면 앞에 설명했던 후성 유전이니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이 학생은 우리 수업의 전체 그 줄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 가지 인정할 만한 것은 대부분 의학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많은 그 의료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의료사회학이나 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건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관점을 섞어서 어떻게 새로운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유토피아니까 이건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주장만 옳고 지금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의학 패러다임이 다 틀렸으니까 다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섞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 수업도 그런 그 뒤섞임, 제가 이제 그걸 함께 뛴 점핑 투게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점핑 투게더 해야 되는, 같이 뛰어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 학생은 요 앞에 학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딱 시적절하죠. 의학을 철저한 과학적 관점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앞에 학생의 관점이 그런 거죠. 경로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봤죠? 위의 학생은 경로의 관점을 배척을 했어요. 유토피아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과학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도 경로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상당 부분 설명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경험을 토대로 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해부학과 생리학과 같은 표준의학의 지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 뭐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과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환원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과학이 우리가 그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의 관점을 본다든지 관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과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학에서도 그래요. 유전학에서도 지금은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DNA가 RNA 가고 RNA가 단백질을 가서 단백질에서 형질이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틀렸다는 게 이미 밝혀졌거든요. 이미 과학 내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유전 내에서도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 환원적인 과학으로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갖고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 같은 경우 갖고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끼리의 어떤 상호작용, 그것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 그다음에 그 조직 안에 기관 안에 개체 그 수준에서 달리 발현되는 그런 다양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 생리학이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좀 면역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맞춤의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표준의학에 비하면 발전된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냐.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맞춤의학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웰빙 열풍과 비슷하게 뭐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니냐.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요한 지적이고 그래서 빈부격차 심해지는라는 지적을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빈곤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문제도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의 건강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빈곤에 대해서도 그런 경로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빈곤뿐만 아니라 소수자들도 있습니다.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언제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가 이제 소수자들의 건강 문제를 주로 많이 연구하거든요. 성소수자 그다음에 무슨 쌍용 자동차의 그 해고자들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드 강연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 교류를 이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감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오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가상현실을 구성한다면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상을 맺히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뇌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구성하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환경을 우리 몸과의 관계를 통해서 뇌에서 구성하는 것이 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요. 경로 효과, 누적 효과, 그다음에 잠재 효과, 이 세 가지 효과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걸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타적으로 세 개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겹쳐요. 서로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경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누적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잠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페닐케톤 유라 같은 그 질병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해서 내가 그 조심하면은 그건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 효과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당했으면 그 경로의 영향에 의해서 청중장년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누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이 학생 질문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후손들에게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이 없겠느냐.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제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환원적 기결론에 빠져 있는 사회 양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경로의 관점에서 생애의 경로의 관점에서 또는 건강 발달의 관점에서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아마 심리학과 학생인 것 같아요. 아들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자기 전공 관점에서 이 건강 문제를 더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전공 의학 전공 학생들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오는 게 이렇게 좋아요. 저는. 자, 읽어볼게요. 삶의 궤적을 설명하시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신의 불행함을 무기로 쓰기 위해 학대당한 경험을 사용한다라고 하며 목적론을 강조하였고, 학대받은 아이일지라도 자신이 그 학대받은 기억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아이와 마찬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며 원인론을 주장한 프로이트를 비판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애 경로의 그 논리하고 요 아들러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만 아들러는 이제 심리학적인 그 영역에만 맞췄다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쓰기 위해 학대당한 경험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성의 경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려서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성장했을 때에 당하게 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되죠. 네, 심리적으로나 이제 신체적으로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대를 디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대를 디폴트로 생각해서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았던 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인생도 그럴 거라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도 상대방을 보듬어주는 그런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겠지만, 어려서 학대를 당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학대당한 경험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로 쓰기 위해서. 심리적인 기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반부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학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학대받은 기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억을 더 강화를 해서 성장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나머지 인생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이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전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인지치료 같은 걸 통해서 그것을 내 경로를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질문은 삶의 계정은 필연적인지 아니면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필연적인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필연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죠. 유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무의식으로 형성된 트라우마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질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뭐 다 대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재밌는 질문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가지는 다양한 사유 방식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